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텐센트와 관련된 협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면 가장 시장에서는 노출도가 높은 민감한 부분에 연결성이 가장 강한 애가 누구야? 라는 부분을 찾게 되고요. 그게 대형 기획사들로 봤을 때는 SM이 중국 관련된 부분의 활동성이 가장 높고요. 말씀드렸던 실제 비즈니스의 연관성은 DOU가 가장 높기 때문에 DOU를 최근에 포트에 편입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재밌는 종목을 하나 좀 찾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제가 채널을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업종과 종목이 한국의 K 엔터 업종이었는데, 처음이라는 것이라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데, 지금 현재는 한국의 K 엔터 업종은 오투 포트폴리오의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러한 업종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비중을 더 올렸는데, 업종에 대한 그런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이 만나서 한한령 해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지금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싸울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중국 굴기, 대국 굴기라는 용어가 사용됐었던 2010년 후반대에는 수출 GDP 증가율,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각이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 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2030년도 되면 추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막 나타난대 라는 로직이 강했던 부분이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같은 전략으로 서로 싸운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방식과 중국이 가고 있는 전략은 서로 간에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은 고립주의라는 방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체제도 전보다 민주주의와 무언가 약간 편안하고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민주당 정부의 색깔보다는 공화당 정부와 트럼프라는 개인의 캐릭터가 합쳐진 뭔가 권위적이고 닫혀있고 소수 위주의 이런 부분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전체주의 시스템인데 뭐 내부적으로야 뭐 바뀔 거 없겠죠. 하지만 전체 국제 질서와 경제와 군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질 않으니까 경제나 이러한 정책들 면에서 과학도 최근에 딥시크 여러분 사태도 기억하시겠지만 기억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픈소스 방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기존보다 뭔가 더 열어주는 방식, 이게 미국은 닫는 방식,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아예 다르게 가는 부분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트폴리오의 이제 에이스 K-팝 포커스 ETF를 비중을 5%까지 늘리셨는데요. 에이스 K-팝 포커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제 친정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스를 만드신 배재규 사장님은 친한 우리 업계 선배님이고 사장님인데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 ETF 시장을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삼성자산에서,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한국투자운용의 사장님이신데 구성이 매우 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에이스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최근에 5%까지 그 ETF의 비중을 놀리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K-팝과 관련된 부분을 담아서 지금은 현재 전체 포트의 한 7, 8% 정도를 K-팝 관련된 부분으로 비중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비중을 봤을 때 매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 2024년도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앨범 판매에 대한 문제점, 뭔가 얘네들 내부적으로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는 숫자를 올려놨어. 팬들은 더 이상 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집중도가 높아서 이제는 매출이 떨어질 거야. 많은 얘기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는 확인이 되네라는 부분이 최근에 SM의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도 좋은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고요. 숫자들이 다시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더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국 K-팝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BTS죠. 이제 BTS의 활동이 2025년도에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작년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안 좋은데 내년에 뭐가 나온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무언가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서 대략 2023년도에는 2025년이면 BTS가 나온대 라는 거를 그때 주가에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4년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기대고 나발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다 주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업종의 숫자들이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한 BTS라는 예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신규 그룹들의 움직임도 좋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뉴진스의 그러한 노이즈도, 이 노이즈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업황이 살아있느냐 강한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한한령으로 닫혀 있었던 그 오랜 기간이 풀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엔진이 하나의 엔진 혹은 두 개의 엔진으로 가다가 여기다가 뭔가 부스터를 하나 더 붙여주네 라는 상황이 중국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면 추정치를 잘 쉽게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엔터 업종에 대한 그러한 숫자 추정치들은 지금 딱 이러한 성격의 내용들과 태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숫자들일 겁니다. 그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나타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네? 그렇다라면 주가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BTS나 뉴진스 이런 아티스트를 보유한 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 디어유를 새롭게 편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중요한 그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텐센트와 관련된 협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면 가장 시장에서는 노출도가 높은 민감한 부분에 연결성이 가장 강한 애가 누구야? 라는 부분을 찾게 되고요. 그게 우리 대형 기획사들로 봤을 때는 SM이 중국 관련된 부분의 활동성이 가장 높고요. 말씀드렸던 실제 비즈니스의 연관성은 디어유가 가장 높기 때문에 디어유를 최근에 포트에 편입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재밌는 종목을 하나 좀 찾은 것 같아요. 노머스라는 그 신규 상장 업체가 또 K-팝 쪽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노머스는 노우 커머스를 합치신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거는 작년에 엄청나게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업종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화장품 업종 중에서 주가가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것이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글로벌 미국 쪽에서 특히 잘 되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수출을 바로 직접 할 수 없는 회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화된 비즈니스를 한 게 실리콘2라는 회사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였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듯이. 근데 저는 이게 이거는 K-팝에서의 실리콘2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대형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모든 공연과 굿즈 판매 등등을 다 하는 기획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은 그러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해외 공연이나 그러한 팬 관리 등등 여러 가지들을 기획, 제작,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IT 기술까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회사.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실리콘2와 비슷한 부분을 화장품이 아니라 K-팝을 다루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노령화 시대입니다. 자, 노령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룹 아티스트들이 계약을 하면 보통 7년 계약들을 많이 하는데, 7년 계약을 하고 예전에는 끝나고 나서 중소형 기획사로 가거나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거의 사망이었어요. 근데 노령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같이 늙어가는 팬들과 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O2도 지금 50대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중소형 회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계속 활동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활동을 서포트해 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구조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 산업의 성장된 성숙도에 따른 듀레이션 변화, 그 사람들의 컨텐츠의 듀레이션 변화가 화장품하고는 다르게 되려 이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지금 아이유나 뭐 마마무 같이 이렇게 글로벌로 매우 핫하고 핫해지는 부분들을 실제 해외 공연을 이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나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지금은 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데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관심을 오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한령 해제가 아무래도 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요소였던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노령화뿐만 아니라 그럼 오투님께서 생각하시는 K-팝 관련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의 요소가 더 있을까요? 뭐 노래가 좋아야죠. 노래가 좋고 춤을 잘 추고 해주셔야죠. 근데 뭐 제가 저는 아직 50대이긴 한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드님이 열심히 그 덕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게 알려주시고 답도 주시고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젊은 제 후배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난 그러한 분들이 엔터 쪽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아주 좋은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흡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K-팝은 다양성의 증가가 뭔가 하나를 성장을 한 다음에 이 방식이 되게 먹혀? 라고 하면 그 방식의 모든 투자와 방식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다양성은 떨어지죠. K-팝이라는 우리의 방식도 아이돌, 너무 뻔한 거, 똑같은 애들 얼굴만 바꿔서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최근에 점점 나오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는 부분들, 에스파이 이거 저희 기존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다양성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지속되면 일정 부분은 지금 일본하고도 트로트도 같이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협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진짜 음악은 저희 90년대에 젊었었던 사람들한테는 발라드예요. 이 발라드까지도 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아직 글로벌에 보여줄 많은 그러한 대중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집중도 있는 성장에다가 다양성이 꼽힌다라고 하면 하나의 큰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나무의 모양은 줄기가 크고 그 다음에 위에 가지들이 펼쳐져서 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있어야 큰 나무가 오래 살아갑니다. 그게 한국 K-팝에 대한 지금 상황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큰 고목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한령 해제가 몇 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이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전과 다른 시그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뵌 것은 2021년부터였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일은 없었겠지만 2015년에 업계에서 YG 엔터가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엔터 업종은 믿지 않았어요. 마치 이게 바이오 업종이 예전에는 다 사기꾼이라고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 구조적인 성장과 방향성을 보이면서 이게 진짜야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이게 2015년 정도에 한한령이 발생하기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엔터 회사들이 쟤네들 딴딴하라는 게 아니라 저거 정말 업황이고 비즈니스야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 한한령으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건 진짜 구조적으로 변했으니까 계속 봐야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저는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정치적인 부분의 중요성에 커진 부분들이 변화할 기미가 그 팩터에서는 없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성장만 있기 때문에 JYP만 다르게 간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업계에서는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한한령이라는 구조가 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했던 거예요. 사드라는 사건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들과의 뭔가에 좀 관대한, 열어주는 이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우스 코리아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자꾸 이슈를 김정은 내 친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북한이 아니라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차원에서나 동북아시아 정책이라는 차원에서도 둘 다 남한과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만큼 제조업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는커녕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훨씬 더 센 부분들도 로봇이나 여러 가지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문화적인 측면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다행히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문제들도 많고 아직도 자살률도 높고 출산율도 아직 조금 올라오지만 않고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송곳처럼 우리 한국의 K-팝, K-컬처의 문화는 그 방향성에 잡은 부분들을 계속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깨에 부신 분들께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이 아니죠. 같이 가면서 그 많은 성과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과정을 좀 더 지속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업종도 즐겁고 우리 투자 수익률도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오트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